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킹 김재완입니다. 오늘은 후삼국 시대를 연 두 영웅 견훤과 궁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영웅이 나오기 전인 통일신라 말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 676년 신라의 30대 문무왕이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며 삼국 통일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36대 해공왕부터 150여 년간 20명이나 넘는 왕이 교체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통일신라 말기는 진골귀족 간의 왕자의 게임이 너무나도 치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골품제를 기반으로 한 신문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수도 서라볼에는 금입택, 즉 황금을 씌운 집이 무려 35채나 있었다고 합니다. 통일신라 말기는 망조가 든 왕조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 신라 말과 너무나 닮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서라벌의 일부 특권청을 제외한 대다수의 백성이 각자도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도처에서 도적이 들끓었고 도적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과 남아있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팔도 각 지역의 유지들이 자치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삼국 통일에 중요한 키를 쥐게 되는 세력이 신라 말, 고려 초, 호족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썩고 부패하여 역겨운 냄새를 풍기던 고름은 신라 51대 진성황대에 이르러 터지고 맙니다. 신라 전역에서 세금이 걷히지를 않아 왕실의 창고가 텅 비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놀라운 지시를 내립니다. 당장 내일 연회를 열어야 하는데 왕실의 창고가 비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지금 각 고을에 관리들을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도록 하라. 서라벌은 민심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라는 난세로 스스로 기어 들어갔고 난세로 인해 열린 문을 통해 영웅 호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족들이죠. 이 호족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상인, 몰락한 귀족, 심지어 도족, 농민 등 출신 성분이 다양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한국사에 매우 보기 드문 전국 시대였고 이 수많은 영호걸들 중 몇몇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물 바로 견훤 되겠습니다. 견훤은 86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작에는 농부였지만 훗날 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견훤은 여느 영웅처럼 지렁이의 아들이라는 탄생 설화를 비롯해 갖가지 설화가 있는데요. 먼저 어린 시절 호랑이에 얽힌
설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동안 갓난아기인 견훤은 보자기에 쌓여서 나무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새참을 먹기 위해서 어린 견훤이 있는 나무 아래로 와보니 호랑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지금 호랑이가 우리 아가를... 가만, 부인, 그게 아니오. 저기를 보시오. 우리 아들이 호랑이 젖을 빨고 있소이다. 호랑이의 젖까지 먹고 자란 소년의 키는 6척에 이르렀으며 호랑이의 용맹함을 가슴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했던 것은 타고난 신분이었습니다. 견훤은 이 신분제를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신분제를 뛰어넘어 서라볼로 입성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다고 견훤은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군인으로 공을 세워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견훤은 신라의 군대로 자진 입대를 하였습니다. 신라 군대에 입대한 견훤의 첫 번째 자대는 전라도 해안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은 해적들과 외적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 지방의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수군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던 거죠. 이 전라도 해안 지방은 옛 백제 지역입니다. 여기서 군 생활을 시작한 이 견훤의 군 커리어는 훗날 후백제 건국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초석이 됩니다. 견훤은 일반 사병으로 입대했지만 뛰어난 신체 조건과 비상한 머리를 바탕으로 군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대가 되던 어느 날 서남의 방수군의 비장이 됨으로써 출세의 길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유의에 탐닉했고 백성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랑해야 했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 백성들은 늘 가난한가? 똑똑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귀족은 왜 모든 것을 누리는가? 이 세태가 타당하고 합당한 것인가? 세상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쌓여갈 때쯤 도처에서 호족들이 세상을 바꾸자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작에도 고향 상주에서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의문의 전라도행. 얼마 후 견훤은 아버지가 있는 고향 상주가 아닌 전라도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견훤은 왜 자기 고향이 아닌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닌 신라 땅 경상도가 아닌 옛 백제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견훤을 시조로 하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주장인데요. 저는 이 주장에 기반하여 두 부자의 대화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견훤아, 우리 집안은 사실 옛 백제 왕족이다. 백제가 패망하고 많은 왕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각지로 흩어졌고 우리 집안은 여기 상주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견훤은 옛 백제 지역에서 자기가 군생활을 했던 동료들을 위시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견훤의 구호는 명확했고 이 지역 백성들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타도 신라 백제 부흥! 과도한 세금과 신라 관리와 왕씨들의 행포로 집도 없이 떠돌던 백성들까지 견훤 아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견훤은 몇 년 만에 5천에 이르는 군사들을 모았고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전주 입성, 서기 900년 오늘날의 전주인 완산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전주는 지금도 전라지방에서 가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때도 이 완산주, 전주를 손에 넣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전주 입성할 때 큰 출혈 없이 온 백성들과 완산주의 호족들이 만세를 부르며 견훤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견훤이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었지만 명망과 명성,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완산주 호족의 딸과 결혼한 견훤은 가슴속에 품어왔던 말을 입 밖으로 내며 현실화시킵니다. 여기 완산주가 후백제의 도읍이다. 옛 백제의 원수를 갚자. 서라벌은 반드시 내 손으로 멸하겠다. 견훤은 혼란의 전국시대 수많은 영웅 중 초반 주도권을 이렇게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필생의 맞수인 궁예와 왕건이 그 뒤를 쫓는 형국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인물은 궁예입니다. 궁예는 신라 47대 헌안왕 또는 48대 경문왕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왕족이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후궁이었고 이는 견훤처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것만도 못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환영받지 못한 출생. 후궁의 출산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이의 표정이 매우 일그러져 있습니다. 전하, 지난밤 왕자 아기 씨가 태어났습니다. 하오나, 천문을 해석하는 일가는 말을 흐리며 왕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무슨 일이냐?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소상히 보고하거라. 예로부터 숫자 5는 양기를 뜻하옵니다. 그러나 어제 왕자 아기씨가 태어난 날은 그 5가 2번이나 겹치는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씨가 태어난 집 주위로 기묘한 빛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좀 소상히 알아보았더니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필시 나라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옵니다. 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큰 혼란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전하, 왕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놀란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겠다. 알아서 잘 처리하거라. 아기 궁예의 운명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의 타고난 운명은 어른들의 욕심을 뛰어넘었습니다. 왕명을 받은 누군가가 아이를 창 밖으로 던져버렸고 왕명을 어긴 유모가 떨어지는 아이를 받았습니다. 왕자님, 서라벌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못난 저를 어미로 여기시고 일단 목숨을 부지하셔야 하옵니다. 유모는 어린 궁예를 데리고 강원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를 감싼 비단 포대기는 금세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받는 도중 손가락으로 한쪽 눈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꾸는 궁예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궁예의 윤영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한쪽 눈이 없지만 소년 궁예의 출중함은 낭중지추 그 자체였습니다. 유모는 자신이 궁예를 더 이상 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린 궁예를 불러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잠시 앉아보거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왕이 버린 아들이다. 그러나 비범했던 궁예는 1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모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저와 함께 있다면 어머니마저 위험해질 것입니다. 길러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궁예는 길을 떠납니다. 집을 나선 거죠. 그러나 집을 나섰으나 10대의 어린 궁예가 막상 갈 곳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거나 종교에 의탁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으나 발길은 자연스레 절로 향했습니다. 궁예는 강원도의 한 절에서 선종이라는 법명 뒤에 숨어서 세월을 억누르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버린 신라왕실은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갔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던 것이죠. 궁예가 이런 현실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왔으나 그가 타고난 감각은 예민했고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20대가 되던 어느 날 궁예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밥그릇을 들고 탑 옆을 지나던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궁예의 머리 위로 맴돌더니 무언가를 툭 떨어뜨립니다. 바로 밥그릇에 떨어진 대나무 조각은 점괘를 치는 조각이었습니다. 궁예가 이 대나무 조각을 들어보니 왕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예는 이렇게 서기 891년 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견원 같은 경력도 부모도 없었습니다.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썩은 세상으로 나온 시기는 견원과 비슷했으나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궁예는 호족을 찾아 자신을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기원을 거쳐 양길이라는 강원도 일대의 명성을 떨치던 호족에게 자신의 재능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한쪽 눈이 없지만 사력을 대해
공을 세우겠나이다. 궁예는 양길의 희야에서 군사를 받고 치악산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궁예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군사는 500~600명 남짓이었으나 몇 년 사이에 3,000명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궁예는 양길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양길도 불안함을 느꼈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이 궁예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조우, 궁예와 한 인물이 조우를 하게 됩니다. 궁예가 자신의 영토를 넓히며 군사를 이끌고 황해도 저쪽 지역, 즉 폐서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송악의 호족 왕융과 일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송악의 해상 호족 왕융은 궁예와의 일전을 앞두고 아들 왕건을 불렀습니다. 건아, 궁예가 오고 있다. 이렇게 궁예와 왕건의 첫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견연, 궁예, 왕건이 펼쳐지는 삼국시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